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발언을 하고 싶은 주제가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확실하면 말하면 되는데 잘 못하는 편이에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사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애기 언제 낳을 거야? 라는 질문을 사실 가장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게 제가 나이가 아예 어릴 때면 이제 천천히 준비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나이가 이제 38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살짝 나이가 좀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께서는 아이 언제 낳을 거야? 그래서 아직 생각 중이에요 라고 하면 야, 네 나이가 있는데 빨리 낳아. 이 말이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2세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어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 엄마가 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맞는 걸까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대답을 회피해 오다가 제가 그날은 컨디션이 좀 안 좋았을 수도 있고 다른 일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애기 생각은 있어? 라고 얘기를 듣는 순간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대답이 안 나오고 갑자기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중이에요 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심장 두근거리면 안 멈춰가지고 잠깐 앉아있다가 화장실에 잠깐 갔는데 이게 구토 반응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한마디 들었는데. 네, 근데 저도 어려웠던 게 분명히 저한테 호의적으로 결혼을 했으니 뭐 아이를 가져야지 이런 느낌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계속 듣는 게 너무 힘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똑부러지게 제 마음을 얘기를 못했고 계속 삭히고 있다가 이명이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왜 모두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왜 나 혼자 이렇게 신체화 증상이라고 해요. 신체화 증상? 네네. 그러니까 뇌와 마음과 장기, 우리 몸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네. 대뇌에서는 이거 안정된 상태가 아니네. 이게 뭔가 내가 더 내 몸과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변화하고 움직여야 되네? 왜 우리 구급차가 막 삐요삐요 하면 이거 빨리 내가 비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처럼 스트레스나 위기에 따른 대뇌의 반응이 거기서 다시 장기에 신호를 보내서 나타나는 다양한 반응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신체와 양상이 증상이 있으신 거예요. 네. 버스를 타고 가다가 뭐 예를 들면 어떤 할머니께서 올라가는 거를 사람들이 막 도와줬는데 국어를 꿍시렁 댔던 소년이 있어요. 그 소년이 생각나서 혼자 계속 생각을 하다가 어떤 게 더 이상적이었을까? 어떤 게 더 좋았을까? 혹은 내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을까? 나는 왜 가만히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좀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계속 많아질 바에야 잠을 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면 잠을 자야 되고 일어났는데 다시 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 생각이 휩싸이면 또 자고 싶고 하다가 하루 종일 자요. 근데 전 불면증이 없거든요, 다행히.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이 자요.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예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이에요. 네. 쭉 해나가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스케줄을 잡으면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그리고 갑자기 잠이 오기 시작해요. 어제도 충분히 잤는데 또 졸려. 왜냐면 이제 몸과 뇌를 쉬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잠도 그럼 신체 증상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잠을 잤더니 더 펑크가 났네. 오늘 하루 종일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엔 배가 자꾸 아파요. 배가 살살 아프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제일 흔한 게 두통과 복통이에요. 머리가 아프고 누워 있어도 또 공부해야 되는데 하면서 스트레스 또 받아. 그래서 드디어 시험 전날에는 위경련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구나. 그리고 시험 날은 위경련 때문에 시험 못 보러 가지. 예를 들면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시험이 딱 지나고 나면 안 아파요. 우리 소율 씨 얘기를 쭉 들으면서요. 네. 소율 씨가 본인의 생각을 네. 편안하게 네. 당당하게 말을 못하는 이유를 찾아냈어요. 융통성이 굉장히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유연성과 융통성은 뭐냐면
때와 장소와 사안의 중대성을 다 고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을 만나면요. 네. 잘 지냈어? 의 의미를 담은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된 부부한테는요. 애소식 있어? 이걸 물어보는 게 안녕? 이거예요. 잘 지냈어? 이렇게 물어보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남편이 여보 우리 자녀 계획은 어떻게 할까? 그럴 때는 나는 아직 조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렇게 같은 질문도 누가 어떤 상황에서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소율 씨가 신혼댁이라는 거를 아는 지인이 아유 아이 소식은 없어? 이렇게 물어본 거를 마치 내가 아이를 가져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나한테 아이란 무슨 의미인가 이 고민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 그런 면이 있으신 거예요. 지나치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진짜 정직하시다. 좋은 거야. 정직한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지나쳐.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는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 즐거웠어요. 영어로 nice to meet you. 이거고요. see you later. 진짜 만나서 밥을 먹을 거면 봐봐 스케줄 봐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진짜요 박사님? 진짜요? 그러면 네 그러면 그럼 잡아요 날짜. 잡아요. 그러면 그래요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회나 문화마다 통용되는 언어가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통용 언어로 받아들여야지. 그거를 본인의 주관적인 의미를 너무 부여하면 혼자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통용되는 통용 언어에 대한 것이 굉장히 나를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더하기 두 번째 이유예요. 네. 부드럽게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부족해요. 빈약해요. 빈약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방식이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강아지를 그렇게 때렸다는 분은 진짜 때렸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좀 과장해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아주 고차원적인 유머는 어떤 거냐면 하이 퀄리티의 유머는 그러다 선배님 다음 인생에는 개로 태어나세요. 어떡해 이렇게 하고 말면 이게 상당히 그거 내가 불쾌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행동은 어떻게 나는 우리 선배님이 다음에도 선배님으로 태어났으면 좋겠어. 다음 인생에서 멍멍이로 태어나면 어떡해. 이게 굉장히 고차적인 아주 조크예요.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또 예를 들어 에이 좀 뭐라 했지 진짜죠. 난 진짜인지 믿었네. 우리 선배님 그럴 뿐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약간 조크가 들어가 있는 이런 거를 이게 쉽게 말하면 카드가 다양하지 않은 거예요. 왜 크레디트 카드도 좀 여러 개 가지고 있어야지 한도가 부족할 때 요거 쓰다 안 되고 이거 써야 되는데 신용 등급이 올라가요. 예, 그래요. 여러 가지 네. 이게 그런 어떤 상황에서 유연하게 탁 쓸 수 있는 문제 대처의 방식이 너무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많이 경험해 가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내가 딱 당황했을 때 요거는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되는지를 카드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카드가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나친 정직함이란 카드만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카드가 별로 없으면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지기도 하나요? 그렇죠. 카드가 없으면 그렇죠. 세 번째는 어떠한 보통 흔히 말하는 가치관이라고 하죠. 네. 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들 이런 것들이 잘 서 있지 않으면 그래요. 오히려. 네. 오히려. 잘 서 있으면 뭐라도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흔들리면 그거 말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아까 그 아이, 아이 얘기가 아주 대표적인 예예요. 누가 아이 뭐 좋은 소식 없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를 막 부모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되니까 떨리고 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다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무지하게 단단하지 않은 면이 있어요. 결점 없는 너무 완벽한 인간을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인간은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그 결점이 너무 크거나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 인간의 도리를 어기면 안 되겠지만 소소한
미숙함이나 그런 면이 다 있어요. 상대를 너무 완벽한 무결점의 기준을 딱 놓고 보면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보이고 그 사소한 것이 딱 단서가 되면 이 사람과 오랜 동안 해왔던 어떠한 관계라든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개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이런 게 다 와르르 흔들려 버리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벗어나려면 소율 씨하고 많이 안 만나야지 벗어나는 거지. 조금이라도 자주 만나고 관계가 깊어지면 반드시 자극을 주고받거든요. 네. 주고받다 보면 그 자극에는 좋은 자극도 있지만 때로는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무슨 저런 말을 해 하는 자극들도 있거든. 그러면 이 자극에 이런 게 다 흔들려 버리면 사람을 좋아하지만 사람이 두렵잖아요. 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완벽한 모습을 내가 자꾸 기준 삼나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화를 진짜 많이 잘 참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 터지면 그냥 저도 아예 모를 정도로 확 터져버려가지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완전 다른 사람인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그냥 구체적으로 좀 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들어볼까요? 그냥 막 스윙스 형이란 형이랑 제가 회사를 같이 오래 했는데 그 형이랑 진짜 제일 많이 싸웠거든요. 저를 물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수영장에서 막 회사 사람들끼리 놀았는데. 같이 놀러 갔는데 네. 근데 제가 나중에 들어갈 건데 지금 이렇게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피다가 담배를 이렇게 순간적으로 담배를 이렇게 순간적으로 어떻게 망하게 하지? 이런 생각 정도로 화를 내요. 차분하게 시작하다가 이게 입이 딱 트이잖아요. 집에 있는 벽을 친다든지 집에 있는 벽을 친다든지 그래서 막 화장실 문 부셔져 있다든지 본인이 생각했을 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제일 짜증나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화벨 소리 울리면 그게 너무 그렇게 짜증날 수가 없어요. 할 때 제 세계에서 누군가가 자꾸 네, 침범을 너무 많이 해요. 네, 그런 거 같으시죠? 근데 그거를 네. 떨쳐낼 수가 없어요. 네, 네.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진짜 아, 세상에서 제일 짜증나요. 제일 제가 오늘 쭉 들어보니까 기리보이님은 음악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천재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귀가 예민해요. 그래서 평소에 그냥 음악 작업을 안 할 때는 조금 더 감당을 하지만 음악 작업에 확 몰두돼 있을 때는 소리에 굉장히 예민할 거예요. 그래서 참다가 음악 작업을 하는데 이 소리가 이것이 본인을 막 침범하고 내지는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못 살게 굽는 자극이라고 느껴지면 나중에는 확 터지는 거죠. 근데 선생님 아까 전에 기리보이님이 말씀하신 그런 예민해졌던 그 순간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화를 낸다라는 그 사람을 공격하고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신 것 같고 이 인물의 마음은 이 상황이 좀 멈췄으면 하는 그런 마음 네. 같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아유. 왜냐하면 일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절충이라는 게 있어요, 언제나.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어떤 절충이 안 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한테 고지가 안 되면 상대는 나쁜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계를 자꾸 넘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을,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면요. 일단 몸이 먼저 움직여요. 일단 머리를 쥐어 머리카락 거기 먼저 가죠. 이거 먼저 가. 이거 먼저. 네. 그러니까 우리 기리보이님은 마음을 표현하고 상황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 안정감을 유지하도록 절충을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그다음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왜 본인이 그렇게 느끼고 요구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느끼지 못하는지 네. 그거를 왜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걸 들어가 봐야 돼 우리가. 네. 이분은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좀 잘 안 믿는 편이세요. 그런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사람들 일단 이렇게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경계하듯이. 약간 그 시청자들이 그런 평가받는 느낌. 네 그런 느낌도 있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집에 가면 또 이제 너무 나댔나? 사람들이 좀 이렇게 보지 않을까? 막 유튜브 컨텐츠 같은 거에서 막 완전 편하게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근데 댓글 달린 거 보면 재밌다 중에 그 하는 거죠. 지금 왜 저래? 왜 저랬는데? 뭐 이런. 이러면 또 후회하고 그건 이제 더 이상 못 보고 내가 이게 제가 보니까요. 자기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당연하지. 내가 이렇게 에너지 소진했으니 나 당연히 좀 쉬어야지. 당연하지가 없고 네. 이러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게 네. 이런 면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네.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이런 마음은. 장기자랑 같은 거 하잖아요. 중학교 때 좋아했나? 그때는 전 뭐 나가가지고 막 노래도 불러보고 춤도 춰보고 했는데 그 버디라고 있잖아요. 메신저. 어떤 때에 한 번 그게 왔어요. 야 깝치지 마라고. 그 어떤 그 유명한 그 일진 애들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이거 너무 내가 나대는 건가? 이런 게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이렇게 확 유명해질 때가 쇼미더머니 3 때 처음으로 그 나갔었어요. 근데 그때는 자신감 있게 살았어요. 그때는. 근데 한 번 딱 꺾어준 그게 그 사진을 찍어주는데 막 저 팬이에요 해서 네 사진 찍어주세요. 너무 신나가지고 찍고 있는데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쟤 뭔데? 쟤 누구야? 이거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 또 확 꺾여버려 가지고 그걸 버려야 되는데 그게 계속 남아 있어요. 네, 그냥 무서워 모든 것들이. 네, 뭐 길거리에서 좋아요 막 좋아요 하면 제일 첫 번째 드는 생각은 그래서 나를 왜 좋아하고 어디서 봐서 좋아하고 이런 걸 계속 따지게 되는 게 근데 이것도 계속 버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게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었던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 공연을 하는데 갑자기 무대 위에서 답답한 거예요. 그냥 그때는 뭔지 몰랐는데 이게 공황장애 같은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한 몇 분 동안인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무대 위에서. 그냥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제 어렸을 때처럼 제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돈을 못 벌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네. 그럼 이 내재되어 있던 우리 기리보이 네. 마음속에 있던 뭐 불안이나 네. 의심이 화를 조금 더 폭발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그냥 대책 없이 화를 내는 분노 조절 장애라기보다는 사실은 감각의 일부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발달되어 있고. 네. 그리고 그것이 또 음악에 굉장한 재능과 연결되기도 하지만 양날의 검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걸 본인이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렇죠. 언제나 기리보이 씨가 느끼는 감정을 네. 솔직하게 네. 말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어쨌든 우리 기리보이님의 내면의 방을 좀 단단하게 네. 잘 넓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누군가가 저를 싫어하거나 불편해하는 걸 너무 빨리 알아서 너무 사는 게 힘들었어요. 너무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애써 안테나를 끄는 연습을 했고 발레는 저한테만 빠져서 연습을 하면 되니까 그 힘든 걸 잊을 수 있는 그냥 제 통로였어요.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그 다른 사람이 주는 감정적 자극을 레이다만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를 이 사람이 100을 주면 100만큼을 그대로 다 캐치를 하는 거죠. 100이 그대로 다 오는 거예요. 근데 100이 오다가 주원 씨한테는 150으로 증폭이 되기도 해요. 어떨 때는. 준 거보다 더 많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제 그게 너무 어떨 때 힘들면 그게 또 끄라고 하면 불편해요. 그냥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레이더를 돌리고 있어야 되는데 발레는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끊임없이 나의 몸을 보고 모니터에서 고쳐나가고 나한테 몰두하는 과정이니까 그게 타인들이 주는 여러 가지의 어떤 표정이다, 목소리 톤이라든가 행동이나 이런 거에서 오는 감정적 자극에서 이것을 그대로 받든가 아니면 증폭되어 받는 것을 방향을 바꾸는데 아마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발레를 함으로써. 정확한 것 같아요. 네네. 네. 발레는 저한테만 빠져서 연습을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 힘든 걸 잊을 수 있는 그냥 제 통로였어요.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그런 예민함들이 발레를 시작하면서 없어졌어요. 들어볼까요? 네. 매번 거울을 보고 제 자신의 못나고 완성되지 않은 라인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여정이었어요. 계속 제 자신을 보고 다듬고 만들고 실망하고 울고 행복했다 불행했다를 반복하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원이는 발레 안 했으면 일찍 우리를 떠났을 것 같아 이런 얘기 했을 때도 있었어요. 네. 근데 발레를 만나면서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나서 잘 살고 있다라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 강박이 이제 발레를 통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혹시 이게 발레로 옮겨간 게 아닌가. 강박이. 발레로 옮겨간 게 아닌가. 강박이. 자기 자신을 컨트롤링했던 것 같아요. 컨트롤하면서 거기서 약간 강박이나 불안을 그 안에서 좀 통제를 하고 자기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안정감을 찾았던 것 같아요. 뭐 저도 사랑도 하고 뭐 남자친구도 만나고 근데 어느 정도 만나고 사랑을 하면 가정을 갖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는 3년 후까지 제가 뭘 하고 싶은지 공연이 잡혀 있고 원하는 길이 있는데 아이를 갖게 되면 1년에서 2년 정도는 무대를 포기해야 하는데 그 당시 저는 그 공연이 저한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헤어지기도 했어요. 저랑 정말 친한 저보다 1살 어린 발레리나가 있는데요. 언제쯤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퇴단하기 전에 저랑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언니 나 이제 춤 그만 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저 아기 낳고 싶어요. 그래서 둘이 정말 통화를 하면서 한참을 울었어요. 정말 사랑하는 걸 선택하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걸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주원 씨가 무대에서 발레리나로 서서 공연을 했던 그 과정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감내해내셨던 것 같아요. 고통도 감내하지만 또 한 인간 김주원의 삶 속에서 많은 부분을 접어야 됐던 사실은 선택이었던 거죠. 포기라는 표현 전 쓰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접어야 됐던 그 수많은 것이 응집되어 있는 마지막 결과물이기 때문에 마지막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백스테이지의 모습이잖아요, 선생님. 저는 이걸 별로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관객분들한테도. 그렇군요. 네. 발레리나 김주원만 있지 인간 김주원의 인생이 빠져 있어요. 인간 김주원의 인생이 빠져 있어요. 발레리나 김주원은 영원한 거예요. 무대에서 내려와도 발레리나 김주원으로서의 공연을 했고 그것으로 관객들과 소통을 하고 관객들에게 기쁨을 줬던 거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이 무게를 내려놔야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오히려 언제까지 무대에 설 수 있을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내려가는 순간까지 행복하게 춤출 수 있을 것 같아요.